문대원의 위클리 매거진. 안녕하세요. 위클리 매거진의 문대원입니다. 딸 둘을 키워도 어찌나 다른지 엄마는 한 번씩 내 아이가 맞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한 딸은 새벽같이 일어나 준비하는 데만 1시간이 걸리는가 하면 또 다른 아이는 잠을 도저히 이기지 못하는 스타일로 매일 아침 떠나기 단 15분 전에 겨우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학기가 점점 진행될수록 집을 떠나는 시간이 몇 분씩 더 늦어집니다. 알람이 귀 떠나갈 정도로 울려대도 본인은 귀에 들리지 않는다고 울어대는 딸을 바라볼 수밖에 없습니다. 귀가 떨어질 것 같은 소리가 어떻게 들리지 않느냐는 생각밖에 도저히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낳은 딸을 어떻게 하겠느냐고 엄마는 우울해하면서 똑같은 일이 반복될 것을 너무나 잘 알고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의 토픽은 파킹 요구 조건, 직무상 사망, 오로라 보리알리스, 떠오르는 와인, 그리고 새소리입니다. 미국 땅은 정말 넓죠. 근데 그 넓은 미국 땅에 파킹 면적으로 덮여 있는 곳이 상당히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 안에는 약 20억 개가 넘는 파킹 장소, 파킹 스팟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 면적을 다 합치면 동부에 있는 커네티컷주 전체를 덮을 정도라고 비교하고 있습니다. 어디를 가보든 야구장, 대형 몰 등 어디든 파킹장은 실제 건물보다 더 넓습니다. 이런 것들은 사실 미국 내 모든 도시들이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는 미니멈 파킹 요구 조건, 이런 리퀘어먼트가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오피스들, 몰, 다양한 스토어들, 극장, 보울링장, 식당들, 이 모두 파킹 숫자가 요구되기 때문이죠. 이런 미니멈 파킹 의무화로 미국 도시들은 디자인되어 온 것입니다. 이렇게 파킹 장소가 많아졌다는 소리는 다시 말해서 더 큰 면적이 필요하다는 말이 되죠. 그래서 다시 말해서 빌딩과 빌딩들 사이에 파킹 면적으로 인해서 사실 빌딩 간의 간격은 멀어지고, 이렇게 면적이 넓어지면서 그동안 걸어가던 거리도 이제는 차를 몰고 가게 변한 것입니다. 현재 이런 파킹 요구 조건은 점점 더 많은 도시에서 반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이제는 민주당 선호 지역이나 공화당 지역이나 모두 이것을 반대하면서 실제로 이것은 연방정부 지지도 얻고 있을 정도입니다. 현재 zonin을 따질 때 많은 도시들, 새로 지어지는 부동산 프로젝트에 당연히 파킹 미니멈을 적용하고 요구하죠. 이런 것은 프로젝트 사이즈나 부지 용도에 따라서도 결정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주의 민주당 하원 의원인 로버트 가르시아는 새로운 주택, 소매업체, 산업용 또 상업용 부동산에 파킹 미니멈을 없애는 비를 상정했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수단에 근접해 있는 곳에서는 파킹 리퀘어먼트를 아예 없애는 것도 같이 상정해 놓은 상태입니다. 이런 것을 두고 많은 친환경단체나 대중교통 지지단체에서는 환영을 하면서요. 이런 파킹 리퀘어먼트는 주택 공급을 줄이고 비용을 증가시킨다고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그 이유는 많은 경우에 개발업체들이 파킹장을 건설하는 데 들어간 비용을 모두 렌트나 주택 가격에 같이 묶어서 계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가서는 구입자나 렌트하는 사람의 부담이라는 것이죠. 현재 미국 내 파킹 장소 스팟 하나 만드는데 $28,000가 평균 들어간다고 하는데요. 그런 곳에서도 파킹 자리 하나 얻기 힘든 뉴욕시 같은 경우에는 최고입니다. 파킹 스팟 하나 만드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36,000로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그 파킹장 밑에 땅을 구입하는 비용은 제외된 것이니까 이만큼이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파킹에 연관된 다양한 룰은 개발자들이나 개발 회사들을 주저하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이런 요구되는 파킹에 들어가는 비용을 맞추다 보면 타산이 맞지 않아 아파트를 더 지을 수 있는 면적이 파킹장이 다 삼켜버리는 결과라는 것이죠. 거기다 이런 것은 주위 교통 혼잡, 트래픽 컨제스션도 일으키고 이산화탄소 방출도 높아지고 또 도심지에서 걷는 것이 더 불편하게 만드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결국 이것을 다 합치면 경제적인 피해를 일으키고 모든 것에는 파킹 비용이 포함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파킹 리퀘어먼트는 이제 이것이 사실 알고 보면 100년 전에 시작됐습니다. 1920년대로 거슬러 가서 뉴욕과 로스앤젤레스 등 많은 미국 내 도시들이 자동차들로 들어차면서 이런 문제를 매니지하기 위해서 제일 처음 내놓은 것이 길거리에 세우는 미터 파킹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하면서 희망하기로는 이것으로 인해서 자동차 숫자를 매니지하고 또 동시에 수입도 올린다는 생각이었죠. 그리고 새로운 빌딩, 파킹 요구 조건이 시작한 것은 이런 의무화는 세계 2차 대전이 끝나고 더 가속화됐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하이웨이 건설이 여기저기서 일어났고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외곽 교외 지역으로 옮겨나가 살면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자동차를 몰게 됐죠. 이렇게 되면서 파킹에 대한 의무화나 요구 조건들이 더 강력화된 것입니다. 결국 미니멈 파킹 요구 조건은 전국적으로 도심지 플래닝 레귤레이션 중 가장 빠르게 번져나간 법이 됐습니다. 이때부터 도시 계획가나 이 개발업자, 도심지 디자이너들은 이들에게 가장 큰 목표는 모든 사람들에게 충분한 파킹 장소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많은 시 조례들 중에서 상당수가 비현실적이었다고 하는데요. 한 예로 조지아주의 우드베리라는 작은 마을은 인구가 딱 905명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파킹 요구 조건이 무려 12가지가 넘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서서히 물결은 반대로 흘러갑니다. 파킹 요구 조건들이 서서히 사라질 전망입니다. 작년만 봐도 11개 도시가 미니멈 파킹 리퀘어먼트를 없앴습니다. 그 중에 대표적인 예가 랄리 노스캐롤라이나, 알래스카주의 앵커리지, 그리고 렉싱턴 켄터키입니다. 그리고 캘리포니아주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 차원의 대중교통에 근접한 새 개발 장소에는 파킹 요구 조건을 없앴습니다. 올해 2023년 들어서 버지니아주 리치먼드를 포함해 4개 도시도 이것을 중단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 리치먼드 시정부가 말하는 것을 보면 파킹 미니멈 요구 조건은 도시 자체를 허우적거리게 만든다고 말했습니다. 이러면서 저렴한 주택이 충분하지 못하게 되고 자동차의 의존도를 높이는 결과를 가져온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부동산과 개발업체들이 자체에서 아예 파킹 숫자를 그들이 알아서 만들게 이제 했는데요. 결국 이런 숫자는 적절한 숫자는 이 마켓이 결국 자연스럽게 결정한다는 이런 계산입니다. 그런가 하면 테네시주의 내셔빌 같은 경우에는 문제를 접근하는 방향은 오히려 반대입니다. 오히려 개발업체의 파킹 숫자를 만드는 최고 맥시멈을 정해놓고 그 이상은 만들지 못하게 하는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결국 이번 팬데믹을 겪으면서 수많은 도시들이 가격 차원의 어포드를 할 수 있는 이런 충분한 주택이 부족하다는 것을 심하게 겪었죠. 그러면서 미니멈 파킹 요구 조건을 없애는 것이 지금 존재하는 문제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개발업자들은 현재 어느 정도 땅 면적을 파킹 장소로 떼어 넣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이곳에 그 대신 조그만 아파트먼트 프로젝트를 지을 수 있다는 지적이죠. 지난 2017년과 2012년 각각 이런 미니멈 파킹 조건을 없앤 버펄로시와 시애틀시에서는 새로운 집이 건설되는 것 중 요새 70%가 만약 이런 파킹 요구 조건이 있었다면 만들어지는 것이 불가능했었을 숫자입니다. 앞으로 전국적으로 몇 스퀘어 피트당 파킹 장소 몇 개가 들어서야 한다는 이런 미니멈 요구 조건이 차차 사라질지 두고 볼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이 미국 내 강력계 law enforcement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자살률이 엄청나게 높다는 것입니다. 이런 강력계에 몸을 담고 가슴에 배지를 단 채 자신을 희생하는 과정에 정신적인 고충이 쌓이면서 극단적인 선택을 택하는 것이죠. 이번 이야기는 지난 15년을 미국의 의회 경찰 캐피털 폴리스로 일해왔던 하워드 리벤구치의 케이스입니다. 지난 2021년 1월 6일 바로 미국의 캐피털을 치고 들어온 그 반란 시위대 당시 일어난 일인데요. 리벤구치는 그의 일에 모든 것을 바친 사람으로 그 안에서 동료들과 맺은 관계를 너무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즐겼습니다. 그리고 하루하루 임무를 최선을 다해 바친 사람이었습니다. 이번 이야기는 부인인 세레나 맥클램 리벤구치가 직접 말한 내용들인데요.
지난 9년 동안 결혼 생활에 너무나 따뜻하고 좋은 남편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바로 그날 2021년 1월 6일, 그날 임무는 상원의원 오피스 빌딩 외부에 배치됐습니다. 시위가 최고조로 심각한 상황을 거친 것이죠. 그렇게 장장 15시간 근무를 겨우 마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그럴 때 그의 모습은 반란에 참여한 극단적인 사람들과의 거친 몸싸움과 또 독일 나치 경례를 하면서 덤벼드는 사람들, 또 독일어로 욕지거리를 쏟아대는 사람 등 그가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는 미 의회의 공격에 구역질이 날 정도로 분노를 느끼면서 너무나 정신적으로 혼란스러운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렇게 딱 2시간 휴식을 취하고 다시 돌아 나갔습니다. 다음 날인 1월 7일 또 11시간 쉬프트 동안 그가 몰던 크루저 자동차는 충돌 사고를 내면서 잠시 정신을 잃을 정도까지 다쳤습니다. 그렇게 해서 서류 작성까지 다 마치고 나니 결국 그날도 15시간 근무가 된 셈이죠. 이 모두 전날 딱 2시간 잠자고 일어난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이어진 다음 날 1월 8일 그의 동료들은 그를 보면서 보통 때보다 하월드가 무척 피곤하고 말이 없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또 다음 날인 1월 9일 역시 12시간 쉬프트를 마치고 집에 왔을 때는 그때는 진짜 상당히 거리감이 느껴질 정도로 말이 없었다고 합니다. 저녁 식사도 거의 손대지 않은 채 다음 날 또 12시간 쉬프트를 준비하기 위해서 정해져 있는 날이었는데 결국 그날 밤 하워드 씨는 가지고 있던 서비스 총으로 자살한 것입니다. 이렇게 하워드 씨 스토리는 절대 특이한 것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이렇게 강력계 종사하는 사람들 중 직업에 연관된 스트레스와 트라우마, 또 신체적 요구 조건들이나 장시간 근무들, 이 모두 정신적인 부작용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 경찰들 중 일반적으로 자살을 일반인들보다 54% 비율이 더 높습니다. 작년에 180명이 넘는 숫자가 경찰이 자살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이 숫자는 사실 임무 중에서 일어난 총격 등 다양한 이유로 사망한 숫자보다 무려 3배나 높은 수치입니다. 이미 나와 있는 수많은 연구 결과를 보아도 경찰관이나 소방관들, 이 임무 중 이 사망자 중 그중에 비율이 가장 높은 것이 자살입니다. 그리고 이런 것은 연구를 보아도 반복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실 경찰 디파트먼트에서들은 보통 오피서들이 자살한 것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 불편해합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것을 예방하는 프로그램도 몇 군데 되지 않는 현실입니다. 이들은 임무 중에 받는 스트레스 레벨은 엄청남에도 우리는 보통 생각할 때 경찰 그러면 터프하다는 생각을 하죠. 그럴 때 정신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은 경찰 임무에 그 사람이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런 것 말하기도 쉽지 않은 이 문화와 현실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에 처해 있는 진정한 오피서들이 이 도움을 청하기도 어려운 현실이죠. 하워드 리벤구시의 자살은 새로이 법으로 자리 잡은 Public Safety Officer Support Act가 발행되고 첫 번째 케이스로 기록됐습니다. 이렇게 자살한 케이스들은 직무상 사망이라는 Line of Duty에서 사망했다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사망 당시 51살이었던 하워드 리벤구시는 지난 2005년 4월부터 US Capitol Officer로 근무해 왔습니다. 리벤구시는 1월 6일 미 의회를 공격한 당시 사망한 4명의 오피서 중에 한 명입니다. 그의 사망 후 가족들과 미 의원들 여러 명이 이런 케이스는 직무상 사망으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미 의회에 압박을 가해온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이것이 성사됐습니다. 그리고 그의 가족들은 이 노력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를 표시했고요. 이로 인해 가족들, 직무상 사망한 다른 모든 오피서들과 이 같은 모든 베네핏을 얻게 돼서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번에 새로이 법이 된 이 새 법은 바이든 대통령이 사인하고 이루어졌는데요. 앞에 말한 대로 리벤구시가 첫 번째 케이스로 기록됐습니다. 가족들은 공식적으로 감사의 메시지를 내놓았는데 하워드는 그 어느 누구보다도 마음이 따뜻하고 뜨거운 충성심을 가진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제는 $10,000,000짜리 그의 웃음을 볼 수 없다고 하면서 가슴으로 느껴지는 따뜻함과 다정한 성격의 소유자이고 그의 죽음에 정당한 대우를 받아 기쁘다고 말했습니다. 이 Public Safety Officer Support Act를 공동으로 스폰서 섰던 버지니아주 팀 케인 상원 의원은 하워드 리븐굿이야말로 매일같이 미 의회를 지켜보는 사람으로 모든 스텝진들에게 잘 알려진 존재였다고 말합니다. 미 의회 캐피털 폴리스라는 것은 그에게 단순한 직업을 넘어서 그의 인생을 다 바친 목표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난 15년을 민주주의를 지키는 데 일념했고요. 그리고 지난 1월 6일 반란 인서렉션의 악몽으로 인해 그의 사망은 거의 그의 가족들뿐만 아니라 민주주의를 지키는 모든 미국인들에게 커다란 가슴 아픈 로스, 손실이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제 남은 우리들은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적절한 인식과 지지를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이 케인 상원의원은 말했습니다. 1월 6일에 일어난 반란에 출동하고 나중에 자살한 나머지 3명 오피서들은 카일 디 프라이탁, 그리고 제프리 스미스, 건터 하야시 모두 워싱턴 DC 경찰 소속입니다. 또 다른 캐피털 폴리스 오피서인 브라이언 식딕은 그날 의회에서 쓰러진 후 자연사로 사망으로 기록되기도 했습니다. 알래스카 같은 곳이나 저기 스칸디네비안 그 국가 같은 데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실 텐데요. 밤하늘에 초록색, 빨강색 이런 불빛이 춤추듯한 불, 이 노던 라이트라고도 불리우는 이름 오로라 보리알리스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그리고 남극 쪽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면서 이 이름도 서든 라이트 아니면 오로라 오스트랄리스라고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난 수백 년간 남극, 북극 지역 밤하늘을 수놓아 왔지요. 북극과 남극 지역의 초록색에 빨간색으로 춤추는 것, 이것은 지구 대기권 안에서 소리 없이 춤추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이것이 보통 때보다 더 낮은 위도, 남쪽에서도 보이면서 사람들을 놀라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최근에 플로리다주, 그리고 영국에서도 여러 차례 목격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역사는 오래 거슬러 올라가는데요. 이탈리안 천문학자 유명한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1619년 오로라라는 단어를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이것을 보고 태양빛이 지구 대기에 반사되면서 일어나는 것으로 믿으면서 이것을 로마 신화의 새벽의 여신이라고 부르는 오로라 이름을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알고 보면 지구 대기권 안의 가스들과 태양의 바람이 마주치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태양의 바람 안에는 전하를 띤 입자들, 아이언이 있는데요. 이것이 태양에서 온 사방으로 퍼져나오면서 일어납니다. 이것이 지구 대기권에 도달하면서 이 지구의 자기장에 부딪힙니다. 그러면서 전하 입자들이 극점을 향해서 북극과 남극 쪽을 향해 흘러가는 현상이 일어나죠. 이러는 과정에 아이언 중 일부는 대기권 사이에 갇히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이것은 산소와 질소 원자들과 부딪히면서 추가 에너지가 나오게 만들어지고 이 에너지가 불빛으로 방출되는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로라 색깔을 보면 앞에 말씀드린 대로 빨간색도 있고 초록색도 있는데 이 색깔에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기권에 이 갇힌 어느 높이에서 어떤 개수가 일어나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빨간색인 경우에는요, 이 갇힌 부분 중에서도 가장 높은 위치, 지구 표면에서 약 150마일 정도 높은 곳에서 일어납니다. 그곳에는 아무래도 충돌하는 산소 원자가 적은 이유라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초록색인 경우에는 지구 표면에서 60마일에서 120마일 사이 그 층에서 일어나는데요. 그리고 그 아래 60마일 이하 부분, 표면과 가깝죠. 그곳에서는 빨강과 초록이 섞이면서 이 보라색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오로라 현상은 태양계의 다른 행성에서도 보입니다. 금성, 화성, 목성,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모두에서도 지구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물론 각 행성마다 대기권이나 가스 형성이 다른 이유로
이렇게 일어나는 현상에 조금씩 다른 차이점은 있습니다. 그중에 목성과 화성의 경우는 조금 더 다릅니다. 두 곳의 자기장은 큰 스케일은 아닌데 대기권은 형성되어 있습니다. 목성의 경우는 오로라를 형성하는 과정이 방향이 반대로 일어나고요. 화성의 경우에는 대기권이 아주 엷은 이유로 지구와 오히려 더 가깝다는 것입니다. 처음 오로라를 목격할 때 누구나 정말 이 기막힌 경험을 갖게 되죠. 그러면서 자연의 아름다움에 고개가 수그러진다고 말을 하는데요. 태양에서 나오는 이 자기장은 늘 변화무쌍합니다. 그러면서 변화가 일어나고 불빛이 마치 춤추듯 우리 눈에 들어오는 것이죠. 지구에서도 오로라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곳은 오로라 존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위도 60에서 75도 사이에서 잘 보입니다. 또 남쪽, 북쪽 마찬가지입니다. 또 그 중에서도 가장 확률이 높은 곳은 위도 65도에서 70도 사이라고 합니다. 물론 이것이 잘 보이기 위해서는 이 밤 하늘이 어두워야 하고요. 대기가 오염없이 맑은 하늘이 더 좋습니다. 지구의 남반구는 잘 보이는 곳이 남극 지역에 가까운 엔타르티카, 태스메니아 또는 남부 뉴질랜드에서 주로 가을과 겨울철에 잘 볼 수 있습니다. 또 지구의 북반구에서는 알래스카의 페어뱅스, 매니토바의 처칠, 또 북스웨덴과 노르웨이의 랩랜드, 그리고 캐나다의 토론토 지역이 나와 있습니다. 또 오로라가 언제 오는지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가장 최근에 일어났던 날짜로부터 27일 후를 내다보라고 합니다. 이것은 태양의 선스팟 액티비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 이유인데요. 태양이 축에서 도는데 27일이 걸려서 다시 말해서 오로라를 형성하는 선스팟이 제자리 돌아오는데 걸리는 날짜입니다. 물론 매년마다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어떤 해는 다른 해보다 오로라가 더 자주 일어나기도 하고 그렇긴 한데 앞에 말씀드린 선스팟 액티비티가 자주 변하는데 줄어들었다 강해졌다를 매 11년 사이클로 일어납니다. 가장 최근에 일어난 증가 추세는 지난 2019년부터 시작됐다고 하면서요. 그것의 기준에서 이렇게 볼 때 내년 2024년과 2025년의 피크를 맞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스팟 액티비티가 요새처럼 증가하는 이유로 예전에 그 지역에서 오로라를 볼 수 없던 그 곳에서도 요즘 자주 나타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런 활동의 증가는 태양 폭풍의 강도를 높이고요. 이로 인해서 태양이 뿜는 방사능도 증가하고 지구를 향하는 입자들이 늘어나는 것이죠. 그것들이 지구에 도달해서 대기권에 부딪히면서 보통 때보다 더 강하게 충돌이 일어나고 오로라 존도 그동안 한계를 넘어서 팽창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이런 증가는 올해 초에 나타났다고 하는데 태양 폭풍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때 당시 애리조나주와 영국에서도 이것이 목격됐습니다. 이런 것이 멋있기는 한데 부작용도 일으킵니다. 이로 인해서 전 세계 파워 그리드와 GPS 시스템에 피해를 주었다고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류 역사상 가장 심한, 가장 강한 태양 폭풍 기록은 1859년 9월 1일이었습니다. 천문학자들은 선스팟 숫자가 그때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했고요. 태양으로부터 몰려오는 폭풍으로 생겨난 것이었습니다. 그때 당시 오로라는 북반구에서는 쿠바까지 남쪽으로 내려와서 보였고요. 남반구에서는 북쪽으로 올라서 칠레의 수도인 산티아고 북쪽에서까지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보고 이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예전에 이것을 본 적이 없었던 하늘이면서 이것은 지구의 종말을 의미하는 것이라고도 말했고요. 또 아니면 지구 다른 곳에서 상상을 초래하는 엄청난 화재가 하늘에 반사된 것이라고 말하는 천문학자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아무튼 알래스카 여행의 기대 중 하나가 바로 이 오로라를 보는 것인데 요새 이것을 볼 수 있는 위치가 상당히 넓어진 현실입니다. 와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아실 텐데요. 이 와인 하면 캘리포니아주의 나파밸리나 또 소노마 카운티가 금방 머리에 떠오릅니다. 그런데 요새 가장 인기 있고 바쁜 와인 생산 지역은 이 나파밸리도 아니고 소노마 카운티도 아닙니다. 요새 이름이 널리 알려지고 있는 다오 와인이라고 있습니다. DAOU. 이것은 데니얼 다오 이름인데요.
지난 수십 년 동안 포도를 재배하는 데 가장 적합한 땅만 고르고 다닌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완벽한 토질과 기후를 갖춘 장소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파소 로블스입니다. 이것은 샌프란시스코에서 남쪽으로 3시간가량 남쪽으로 내려와 구불거리는 도로를 따라 오크나무로 가득 찬 언덕에 도달하게 됩니다. 바로 파소 로블스, 파소 로블레스. 이곳이야말로 프랑스의 보르도와 나파밸리 기후의 딱 중간 정도 되는 기후를 갖춘 곳이라는 것입니다. 이곳은 한때 조용하고 다소 지루하기까지 했던 장소였는데 이제는 새로운 에너지로 넘쳐나고요. 모든 사람들이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장소로 탈바꿈했습니다. 이것은 이제 완전히 캘리포니아주의 새로운 와인 핫스팟이 됐는데요. 이로 인해서 이곳에 관광 붐까지 불어치고 있습니다. 바로 조지와 데니얼 다오 형제는 그들의 와인과 스토리로 파소 지역을 최고 스팟라이트에 서게 만들었습니다. 이들은 1973년 레바논 내전으로 잿더미 속에서 폭탄을 겨우 피해가면서 사망 바로 직전까지 갔던 형제는 기적적으로 프랑스에 도착해 그곳에서 성장했습니다. 이어서 캘리포니아주로 유학을 온 형제는 의료 네트워크 시스템 회사를 창업하고요. 그리고 회사 주식 상장으로 30대 거대한 부를 손에 쥐게 되면서 이 소위 아메리칸 드림을 이룹니다. 그러나 데니얼은 엔지니어보다는 진정 농부, 파머가 꿈이었습니다. 그러다 하루 LA 한 식당에서 1986년산 샤토 레오빌 라스 카사스를 맛보고 그 순간 본인은 와인 메이커가 되는 것이 팔자라고 생각했습니다. 많은 성공한 사업가들이 그렇게 시작했듯이 그는 본인 차고에서 와인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형이 포도원 와이너리 비니얼드를 구입할 재정적인 여유가 생기자 그들은 보르도 포도 버라이티의 적당한 장소를 찾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아르헨티나도 가보고요. 프랑스의 보르도, 나파밸리, 오레곤주까지 다녔습니다. 또 구글 및 다양한 리서치를 통해서 결국 파소 로블스를 찾게까지 왔습니다. 이곳 파소 로블스는 프랑스의 보르도의 상 에밀리옹 같이 클레이와 라임스톤이 깔린 토질 흙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바다에 접해 있는 기후를 가지고 있다는 데 착안했습니다. 그들이 찾던 곳이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이곳은 유럽의 토지를 캘리포니아에서 찾았다고 소리를 지른 것입니다. 실제 파소 지역이 캐버네 재배의 적격이라는 것을 처음 한 사람은 이미 형제 이전에도 있었습니다. 1970년대 전설적인 와인 메이커가 있는데요. 이 사람 이름은 안드레이 체슬리츠코프라는 사람인데 그 당시 이 지역에서 첫 번째 상업적인 와이너리를 차린 닥터 스탠리 호프먼에게 태평양 바다에서 약 14마일 정도 떨어진 아델라이다 디스트릭트 언덕에 포도를 심을 것을 추천했던 것입니다. 2007년 다오 형제는 호프먼 씨에게 렌치를 거의 다 사들였습니다. 그리고 이곳에 포도를 심고 와인을 생산해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만들어진 와인은 아주 짙은 색깔의 질 높은 보르도 스타일의 블렌드 와인이었는데 이것은 나파밸리 최고급 와인과 경쟁력이 있는 절대 뒤지지 않는 손색 없는 좋은 퀄리티였습니다. 형제는 이곳에 무리시 캐슬 스타일의 와이너리를 짓고요. 아름다운 정원에 테이스팅 패디오도 갖췄습니다. 그리고 전경이 환상적인 곳에 식당까지 해발 2200피트에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들이 현재 야심찬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이곳에 지하에 와인 동굴을 만들고 미슐린 레벨 식당을 갖추고 럭셔리 호텔 스윗을 세우는 것입니다. 캘리포니아주 센트럴 코스트 지역 와인 생산의 중심 역할을 하는 파소 로블스 지역에는 이미 200개가 넘는 와이너리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이것은 각각 토질도 다르고요. 강우량도 다르고 해발도 700피트에서 2400피트로 다양하다는 장점도 갖추고 있습니다. 물론 이곳의 포도 중에서는 가장 많은 것은 캐버네입니다. 50%가 약간 넘어가면서 캐버네만 심어진 면적면으로만 따져볼 땐 이곳은 나파밸리 다음 두 번째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와인을 만들어내는데 특별한 점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낮과 밤 사이 일교 차이가 크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캘리포니아주 어느 와인 지역에 비해서 크다고 하는데 화씨 35도에서 50도까지 오르락 내립니다. 이런 점은 포도가 한층 더 밸런스된 상황에 익어가게 만든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나온 와인이 한층 더 밝고 상쾌함을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낮에 따뜻한 기온은 포도알 안에 당분이 생산되는 것을 자극합니다. 그리고 반대로 저녁에 차가운 기온은 포도가 산성을 유지하게 도와주면서 그 특유의 아로마를 유지하게 도와줍니다. 현재까지 101 프리웨이 서쪽에 좀 선선한 언덕 쪽, 특히 이 중에서도 애들라이다, 템플턴 갭, 그리고 윌로 크릭 지역에 최고 포도가 생산되고 있습니다. 이곳은 바위로 가득 찬 라임스톤 언덕의 토질인데요. 이 와인의 미네랄 맛과 신선한 프레시니스를 가져다 준다는 것이죠. 포도는 바위에서 물을 빨아먹고 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서히 대형 유명한 와이너리들이 이 지역으로 몰려들고 있습니다. 지난 2021년 퍼블릭 회사가 된 더콘 포트폴리오는 파소의 265에이커가 되는 캐버네 소비뇽 렌치를 사들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대표적인 와인 디코이 생산을 이곳에서 나온 포도로 늘릴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 다른 자이언트 E&J 갤로 역시 지난 11월 유명한 데너 비녀드를 사들여 이곳도 130에이커의 면적을 확보했습니다. 아무튼 캘리포니아주 이미 유명한 나파밸리 외에도 이제 더 뜨겁게 떠오르는 와인 지역은 바로 파소 로블스입니다. 여러분, 새소리를 듣는 것이 우리 건강에 좋다고 하네요. 이런 새소리는 우리를 자연에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하면서 결과적으로 신체적인 건강은 물론이고 정신적, 뇌 건강에 큰 역할을 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연구가들은 만약 당신이 정신 건강을 더 좋게 하고 싶은 마음이 있다면 새에게 더 신경을 쓰십시오. 이렇게 말을 하네요. 작년에 Scientific Reports에 2개의 연구가 실렸는데 새 소리를 듣거나 새를 보는 것 가지고도 정신 건강과 웰빙에 아주 좋다는 결론입니다. 그전에도 여러 개 연구에 나타난 것처럼 자연과 연결과 조화를 이루는 것은 우리 몸과 정신에 큰 도움을 준다고 나와 있죠. 그런데 그 중에서도 특히 새가 이런 건강에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가장 중심적인 소스라는 것입니다. 사실 새들은 전 세계 어디를 가도 많죠. 그리고 어디서든 자연과 그 자리에서 연결을 시켜주는 셈입니다. 심지어 새가 나무 속에 가려서 보이지 않아도 새들의 노래를 들을 수 있고 새가 가져다주는 혜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런 새들의 소리, 새들의 노래는 자연과 거리가 먼 도심지 안에 사는 사람들에게도 자연과 연결을 시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번 연구에 나온 바에 의하면 새들의 소리를 녹음해서 헤드폰으로 들어도 부정적인 정신적 피로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첫 번째 연구는 1,300여 명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는데요. 스마트폰 앱인 Urban Mind를 이용해서 환경에 대한 정보와 웰빙을 하루 3번씩 기록하게 만들고 이 모든 데이터를 모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사람들에게 이번 연구는 특별하게 새에 대한 것이라는 것은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들의 수면의 질, 또 공기의 질, 사는 곳의 위치 등 다양한 이 평상시 바이탈 사항들을 모아줘서 데이터를 분석했죠. 그리고 나서 보니까 새를 보거나 듣는 것은 정신 건강이 좋아지고 웰빙이 높아지는 긍정적인 연관이 역력히 나타났습니다. 한층 더 맑은 하루하루 생활을 보낼 수 있었고요. 이런 결과는 사실 교육 수준이나 직업, 주위의 초록색 환경과 물이 많거나 적거나 상관없이 나타났습니다. 또 한 가지 흥미로운 것은요. 새소리를 듣거나 보고 나서 그들의 정신 건강 상태는 몇 시간이 지난 후에도 오히려 더 높아졌습니다. 이것은 좋은 베네핏을 새를 본 이후에도 지속되고 오히려 강도가 더 강해지는 것을 보여주면서 이것을 전문 분야에서는 Time Lasting Link라고 부릅니다. 이런 새가 가져다주는 긍정적인 베네핏은 건강한 사람이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나 모두 좋은 반응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가장 많은 정신적 질병 중 하나인 우울증은 지금 약물 치료에도 늘 좋은 반응을 보이는 것은 아니라 이번에 새들이 가져다 주는 혜택이 그만큼 더 중요하다는 지적이죠. 이런 면에서 오히려 보면 그 많은 새들을 이들의 생명을 더 유지하면서 살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다는 의견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 연구는 새소리를 녹음해서 이것을 단 6분만 들어도 불안과 우울증, 파라노이아를 낮춰준다고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 역시 헤드폰을 이용해서 새소리를 들어도 비슷한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이 연구 역시 참여한 사람들이 새소리를 듣고 나니까 우울증 증상이 작아지고 불안함과 초조함이 금방 사라졌다고 말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연과 새소리는 어떻게 우리에게 도움을 줄까 궁금하게 만드는데요. 역시 자연과 연결되는 기분을 가져다 주는 것이 가장 큽니다. 그리고 자연이 우리 건강에 가져다 주는 좋은 혜택을 느끼게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자연과 연결되어서 긍정적인 베네핏을 Attention Restoration Theory라고 부르는데 자연과 접하고 있는 순간은 집중력이 올라가고요. 복잡한 도심지 생활에서 쌓인 정신적 피로가 낮아지게 나타났습니다. 새소리 같은 이런 자연의 자극, Natural Stimuli,라고 부르는데 이것은 우리 정신건강 이 Soft Fascination에 들어가게 만들면서 집중은 어느 정도 유지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재충전되게 허용하는 단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거기다 새 노래 같은 자연은 스트레스 레벨도 낮추어줍니다. 이전에 나온 여러 가지 연구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 초록색, 녹색 외부 환경에서 보낸 시간이 이것으로 인해서 혈압이 낮아지고 스트레스 호르몬 코르티졸 레벨도 낮춰줬다는 것입니다. 현재까지는 새 소리, 새 노래가 어떻게 우리 뇌에 영향을 주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뇌의 이미징 연구를 보면 자연에 노출될 때 스트레스가 낮아지는 반응을 보여준 바 있습니다. 자연에 나가서 걷는 것만 가지고도 정신적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낮춰주고 이것에 연관이 있는 뇌 안의 프리프론탈 코텍스의 활동이 줄어드는 것이 나타났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새소리를 들으려고 바깥에 나가는 것 이것 자체만으로도 이 활동량을 늘려주기도 하죠. 이것도 정신건강에 긍정적인 변화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런 차원의 운동하는 것도 외부 바깥에 나가서 하는 운동은 더 큰 베네핏을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이렇게 하는 모든 것이 새들에게서 받는 베네핏을 최고로 즐길 수 있는 것이죠. 사실 신경 쓰고 새를 찾으면 머리 위 모든 곳에 볼 수 있습니다. 요새는 다양한 앱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을 이용해서 새들 노래를 알아내고 어떤 종류 새인지도 알려줍니다. Merlin Bird ID라는 것도 있고요. BirdNet, 또 BirdCast라는 것은 본인이 살고 있는 지역에 새들이 이동하는 마이그레이션도 알려준다고 합니다. 새들의 노래를 새롭게 들으시면서 심신의 휴식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짹짹 참새 소리는 노래로 표현되는 것만 보아도 사람들 귀에 즐겁게 들리는지도 모를 일입니다. 이렇게 평상시 생각도 하지 못했던 새 소리가 우리를 은연중에 자연에 더 가깝게 연결해주면서 정신적 안정과 건강에 중요하다는 말이 쉽게 공감이 갑니다. 우리가 늘 건강을 생각하면 신체적인 건강이 먼저 머릿속에 떠오르지만 정신적 건강이 망가지면 그로 인해 겪는 고통은 오히려 더 괴로울 것입니다. 하루하루 바삐 대도시에 살아가는 많은 우리들, 비교적 쉽게 접할 수 있는 새들을 통해 자연에 좀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신경을 더 쓸 가치는 충분히 있다는 생각입니다. 돈도 들지 않고 중간중간 조그만 노력으로 새 소리를 듣고 정신적 안정과 스트레스를 날려버릴 수 있다면 이것만큼 좋은 것도 없을 것입니다. 위클리 매거진은 인터넷을 통해 다시 들을 수 있습니다. radiokorea.com에 들어와 다시 듣기를 누르시고 편안한 시간에 들으십시오. 또한 위클리 매거진을 유튜브에 들어와 RKTV1540을 통해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클리 매거진 진행의 문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